여러분은 어떤 공포증이 있으신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고소공포증,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숨이 가빠오는 폐소공포증, 혹은 천둥과 번개를 무서워할 수도 있죠. 이런 공포증은 비교적 흔한 편인데요. 반면에 정말 그걸 무서워한다고? 싶은 공포증도 있습니다. 먼저 나체공포증. 네, 나체가 되는 걸 무서워하는 증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수영장이나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나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드물게 홀로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샤워는 어떻게 해요? 못 말리는 패밀리라는 시트콤에는 이 공포증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샤워를 할 때도 반바지를 입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돈공포증. 내가 무서워? 이 공포증의 사람들은 돈을 만지거나 지불하거나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등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상당히 공감되는 공포증도 있는데요. 바로 치과공포증. 생각해보면 치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지 않나 싶지만 치과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인 두려움을 넘어 현기증, 발한, 불면증 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라면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공포증도 있는데요. 젓가락공포증과 마늘공포증입니다. 젓가락은 그렇다고 쳐도 한국에서 마늘 공포증은 힘들겠죠? 이것이 한국인의 마늘 조금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물이나 상황을 접했을 때 비정상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특정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이때의 공포는 통제할 수 없는 자동 반응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혈압, 심박수, 호흡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이런 공포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공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통 젓가락이나 돈에는 겁을 내지 않고 바퀴벌레나 귀신은 무서워하죠. 이렇게 우리는 특정 대상에만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이는 선천적으로 그걸 무서워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걸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학습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모든 대상에 대한 공포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요. 귀신, 벌레, 인간관계, 종이의 손배임, 뱀, 바늘, 떨어지는 영상 조회수 등은 배워서 생긴 공포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대상에 모두가 공포를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딨어? 라며 시니컬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를 키우기도 하니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취향의 사람이 있구나. 그럼 선천적인 공포는 없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람의 선천적인 공포 대상은 큰소음과 낙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외의 다른 공포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학습하거나 문화적으로 익히거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앞서 본 특정 공포증의 경우 대개 위협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강한 트라우마를 겪은 뒤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구의 5% 정도가 특정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 잼민쪼랭이가 길을 걷던 중 개한테 물릴 뻔합니다. 이를 계기로 개 공포증이 생겼는데요.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성인이 된 쪼랭이는 아내와 결혼하여 아이를 가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쪼랭이는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죽고 말죠. 그럼 쪼랭이의 자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나면 이 아이는 개를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안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그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빠의 후천적인 공포가 자식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요상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번 초파리 실험에 이어 이번에도 나쁜 과학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쥐가 체리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전기 충격을 줬어요. 물론 약하게요. 그렇게 체리 공포증에 걸린 수컷쥐들이 탄생하게 되죠. 그 후 과학자들은 이 체리 공포증 수컷을 공포증이 없는 일반 암컷과 교배시켰습니다. 그렇게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다른 냄새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체리 냄새만 나면 공포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전에 체리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무슨 임신 중에 아빠가 옆에서 체리 안 돼! 체리 멈춰! 라고 중얼거린 것도 아닐 텐데 새끼들은 어떻게 체리 공포증을 갖게 된 걸까요? 이는 후성유전학적 조절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는 몸을 만드는 방법이 적혀있는 조립서예요. 세포는 이 유전자라는 설명서를 보면서 눈이나 손 혹은 소화효소와 같은 단백질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거나 삭제하고 싶은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가리고는 하잖아요. 우리의 몸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유전자에 형광펜을 칠해 강조하거나 수정 테이프를 칠해 감추는 거죠. 이런 작용을 후성유전학적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DNA 자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어떤 유전자에 형광펜이 칠해져 유독 발현이 잘 된다거나 수정 테이프에 감춰져 발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실험으로 돌아가자면 과학자들이 아빠쥐의 정자를 조사한 결과 OLFR151 라는 냄새 수용체 유전자에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쥐는 체리 냄새 수용체를 많이 만들었고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형광펜 처리가 그대로 자식에게 유전되면서 얘네도
아빠처럼 체리 냄새에 대한 공포를 탑재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이런 형광펜은 손주들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해요. 물론 아직 다른 공포도 전해질 수 있는지 혹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요. 이 실험은 후천적 공포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이분은 공포를 모르시나? 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익스트림 스포츠를 볼 때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전설의 부상자 0명의 윙슈트, 안전장비 없이 홀로 암벽을 오르는 프리솔로 클라이밍, 산악 스키 후 절벽에서 뛰어내린 뒤 낙하산을 펴는 스키 베이스 점프. 보기만 해도 손바닥에 워터파크 열리는 것 같네. 오우, 진짜 이런 영상을 볼 때면 절로 온몸이 긴장되죠. 그런데 이런 스릴을 즐기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DRD4죠. 얘는 요즘 제일 핫한 호르몬 도파민에 관련된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난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과감하게 타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이 유전자 변이가 많이 관찰되었다고 하죠. 이외에도 변이를 가진 사람은 흥분을 잘하고 충동적으로 한 가지 일에 매달렸다가 금세 흥미를 잃으며 지루함을 못 견디는 등의 특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럼 완전 안 좋은 유전자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러한 특성은 고대 인류를 아프리카에서 벗어나 유럽과 아시아 등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현대에는 과감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달과 남극 등 미지로의 탐험을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에 이런 겁없는 도전 정신이 한몫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구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이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특성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람의 성격은 환경이나 다른 유전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형질이거든요. 심지어 기생충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요. 그 주인공은 톡소포자충. 이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은 과격한 성행위나 난폭운전 등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야, 왜 그래? 얘가 다른 동물의 뇌를 조종하고는 하거든요. 이는 톡소포자충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죠. 이 기생충의 종숙주는 고양이입니다. 종숙주가 뭔데 과다가? 번식하는 장소가 고양이라는 뜻이에요. 고양이 몸속의 톡소포자충이 번식을 통해 알을 만들면 이 알은 고양이의 대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리고 쥐나 토끼가 이걸 먹으면 그 안에서 기생충이 부화해요. 그 후 감염된 동물을 고양이가 잡아먹고 돌아온 톡소포자충이 성장하고 번식한 뒤 다시 대변을 통해 알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충이 쥐 안에서 잘 부화했는데 막상 고양이한테 가지 못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톡소포자충은 쥐의 뇌를 조종하여 겁을 없애고 고양이에게 접근하도록 만듭니다. 원래 쥐가 고양이의 소변 냄새를 맡으면 공포를 느끼면서 도망가거든요. 하지만 톡소포자충 감염쥐는 오히려 호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런 쥐는 고양이에게 접근했다가 잡아먹히고 마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톡소포자충이 고양이에게 먹힐 일 없는 애꿎은 우리의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아,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톡소포자충에 감염되더라도 사람의 뇌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전체 인구의 5에서 25%가 톡소포자충에 감염되었다고 추정되는데요. 그에 비해 얘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죠. 이는 감염자의 90%는 걸린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런 증상 없이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도 연관성이 있더라. 무조건 바뀐다. 는 아닌지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뭐야 괜히 쫄았잖나.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침입한 기생충이 아닌 원래 우리의 몸속에 있던 장내 미생물이 공포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데요. 한 실험에서는 용감한 쥐의 장내 미생물을 소심한 쥐에게 이식했더니 소심한 쥐들이 용감해졌고, 다른 실험에서는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쥐한테 이식했는데 그 쥐가 10일 동안 사회공포증 행동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종합하면 공포는 유전자, 경험, 후성유전학적 작용, 미생물 등 정말 여러 요인이 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해봤는데요. 공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문제지만 사실 공포 그 자체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아무래도 저처럼 뱀이나 거미를 보고 귀여워 하는 사람보다는 바로 공포를 느끼고 도망치는 사람이 더 생존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또한 적당한 공포는 나름 인생의 재미를 주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